남도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서상기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살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명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잠시 시름도 있고 정겨움도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올해 설 명절은 얘기 나눌 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월에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지방선거에 부여하는 의미도 크지만 이 호남에서는 야권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또 안철수 신당 간의 사활을 건 대결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도투데이 오늘과 내일 이 시간은 2014년 호남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설날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설 민심 동향과 공천 전략을 포함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시죠, 임내현 의원을 모시고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도투데이 정치 패널입니다. 전남대학교 오승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민에게 먼저 간단하게 설 인사를 좀 해주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에 모두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정치인으로서 이제 설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가 예. 너무 안 좋아서 설 명절에 즐거움이 조금 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질책의 소리도 상당수가 있는가 하면 격려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야권의 장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당이 되라 하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네. 그중 한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당에 시민 고충센터를 설치해서 예. 시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매주 한 번씩은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 설 민심을 살핀다고 하는데 되게 어떤 형태로 접근합니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변화된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이죠. 예, 시민들 고충을 가진 시민들의 말씀을 이제 찾아오는 분 말씀을 듣고 예. 또 한 번은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또 재래시장도 다니고 경로당 네. 또 그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면서 예, 예. 적지 않은 시민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시절의 그 방식, 형식 거의 뭐 변함은 없네요. 이제 그런 이제 방법. 거기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 거기에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하지요. 예.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 뭐 여기저기서 그러는데 예. 실제로 이게 느끼시나요? 그렇죠. 민주당이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지도 아래서 네. 상당히 선전할 때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선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는데도 패배했다. 예. 거기에서 생기는 좌절감도 있죠. 그다음에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의 오만 독선 또 불통이고 또 인사 등에 있어서 호남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또 예. 총선 대선 패배를 했으면 그에 걸맞는 반성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기대에 대해서는 이제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또 앞으로 지역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광주 민주당의 광주시당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과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 의원께서 잘 파악하고 또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 교수님. 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에 호남 유권자들에게 한 가지 자유가 생겼습니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자유가 이제 생겼던 것이죠. 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서 모든 걸 몰아줘야 되는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겁니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떤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능력을 보여줘야만 예. 지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이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지난 연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지지율의 3분의 1, 어떤 경우에는 뭐 4분의 1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바닥을 쳤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새해 들어서 조금씩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측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 지지율을 한 3%포인트 정도 뭐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 조금씩 이제 민주당이 반등하고 있는 것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차츰 반등하고 있다. 네. 예. 아까 그 대선 때도 이제 많이 밀어줬다 그런 지지를 해줬다는 말씀 표현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랬었나 이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나 생각해 보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역시 대선 이후네요. 그때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때 그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지지율의 변화가 좀 시작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 이런 쪽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데 쇠고기 사건 등으로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낮은 것이었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그 민주당이 또 시민사회와 통합을 하고 발전적으로 가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은 오히려 퇴행적인 분위기를 해서 과거보다도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해서 잘하면 총선에서 일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중도를 잘 끌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했더라면 총선에 승리하고 연이어서 대선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치우친 그러니까 중원을 놓치고 한쪽으로 좀 치우친 안보에 있어서 불안감 또 경제 어떤 계층에 대해서 좀 좌클릭을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잘 못 돼 가지고 예. 오랜만에 상당히 이 전국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놓쳐서 대선에 지고 나니까 이제 한참 내려간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다시 만회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년 세월이 흘렀고 또 이제 6월 선거를 내다보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표들이요. 뭐 한결같이 정치 쇄신을 좀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민주당 역시 이제 쇄신 방안을 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 또한 또 말뿐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게 느껴지시나요? 과거에 그 여야 간에도 그런 예. 말뿐이고 특히 중요한 공천 문제라거나 이럴 때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도 작용을 했죠. 그래서 예, 예. 이제는 말뿐이면은 시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쇄신이란 것은 그런 그 일회성이고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한번 하겠다. 네. 그것은 시민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회를 주시면 방안을 제가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만. 예. 그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안철수 현상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는 등 모든 당무를 참신하게 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그래서 종북 세력과 연대했다는 그런 오해가 안 가도록 중심을 잡는다.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서민을 위한다 정당이라고 강조하지만 과거의 정통적인 민주당의 방향은 서민 플러스 중산층의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대기업이나 이런 거에 적대적인 표현이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과도 친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우선 약한 중소기업 소상인을 더 강조를 한다는 것이지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태에 있어서 발목 잡기다. 또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었던 일부 그 운동권적인 그런 측면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등 21세기 수권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합리적인 야당 면모를 가져서 성숙되고 세련된 그러한 언동을 네. 하도록 하는 것이 쇄신의 방향으로 봅니다. 오 교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민주당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그때 뭐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야권을 지지하는 전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예. 사실 두 번의 좋은 기회를 민주당이 놓친 거죠. 거기에 대한 채찍을 든 것이고 네. 아마 그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민주당이 쇄신이나 당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변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가시적인 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아마 그런 국민들의 이 낮은 만족도 이런 네. 것들에서 연유한 측면들이 있고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특히나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적인 의제, 지역의 문제들에 민주당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특히 호남에서 네. 공천과 관련된 그런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면 아마 민주당에게 긍정적인 신호들은 많이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20일에 광주에서 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었죠. 예. 예, 그때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언제나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정으로 뭔가 변하고자 하는 그 쇄신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이렇게 뭐 정서에 또 인정에 호소하는 것 이것 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도 그 얘기를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예, 식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얘기를 좀 달리합니다. 먼저 그리고 아마 김 대표도 옛날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반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좀 이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변화 발전하면 야권의 민주 세력에 힘을 좀 몰아주시면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과거보다 더 잘된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조금 이번 인터넷에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지지도가 올랐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저도 1월 9일자 이 지역 유력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고무적으로 봤는데요. 네. 이 문제는 결국 향후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변화와 혁신하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 찾아오는 시민 고충 상담센터에서의 노력, 우리 이제 또 우리가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와 여러 가지 노력들도 제가 보니까 언론의 나름대로의 그 관심을 갖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잘해볼 테니 확실히 밀어달라. 그런 취지를 담았는데 그래도 과거 60년 동안 50년은 정통 야당으로 10년은 집권 여당으로 일할 때 호남민들이 계속 사랑해 주었듯이 예. 그 사랑을 변치 말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이고 저희들로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더 변화 혁신해서 미움에서 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그 뜻을 같이 담아서 하는 말이겠습니다. 예,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말이 사실 그 영화 제목인데 그리고 남진의 그 주제가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네. 끝부분에 미워도 다시 한 번 끝부분에 그 노래가 안녕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오 교수님 6월 지방선거의 의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6월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했는데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국정 운영의 미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방향을 바꾸느냐 아니면 계속 고수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일 것 같고요. 예. 우리 호남 지역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호남 지역이 정치적인 섬이 되었느니 뭐 이런 지역의 위기, 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용률도 전국 뭐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고 뭐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빈곤 문제도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호남이 새로운 정치적인 리더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제와 대안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낼 수 있느냐,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느냐, 예. 굉장히 중요한 선거일 것 같습니다. 임 의원께서도 뭐 인정하시는 거죠. 뭐 중간 평가의 형태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그렇죠. 오만 불통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런데 지역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현상과 신당 출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과연 진정으로 변화와 혁신했는가, 거기 그 정도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만 있느냐 하는데 결국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호남 지역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바로 수도권의 지지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의연히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신당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고 있는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이건 뭐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당내 분위기를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뭐 안철수 신당은 뭐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에 부정적인 요소도 많았다. 그런 면에서 좀 참신한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적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고 문제라고만 보일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선의의 경쟁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지역 그 지방선거를 놓고서는 또 가장 큰 경쟁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을 둘러싼 건전한 정책 경쟁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물론 또 저희들도 투명하고도 공정한 공천 이런 것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한다면 그래도 정치란 것은 경륜과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참신한 것이지 우선 경륜은 저희들은 60년 동안 쌓아온 것을 반성한다면 경륜과 혁신을 같이 갖춘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에 대해서 의원들마다 각기 다른 생각 또 각기 다른 이 표현이 되고요. 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 차원에서 이 신당에 대해서 뭐 관계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당론으로 명확히는 안 했지만 하여튼 경쟁자는 경쟁자인데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소신을 공유하는 점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새정치나 이런 측면에서 그 비전과 정책과 인물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는 또 의문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향후에 긴 안목에서 정권 교체를 할지 이럴 때는 또 다시 협조 문제가 나오고 지금은 저로서는 수도권 근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대해 나가는 협력하지 않으면 둘이 공멸할 걸로 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멸은 않겠지만은 선의 경쟁을 통해야 할 것이고 지금 국회에 가서 입법 활동이나 또 이번 예산 확보 노력을 해보니까 그래도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단 우리가 반성한다는 전제 아래서 보면 야권 한쪽을 힘을 실어줘야 하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 의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나친 야권 분열적 효과가 나오는 것은 이 민생 평화를 회복시키고 불통의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는 점도 그렇고 지역의
이 발전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 요소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간추려 보면은 호남에서는 이제 경쟁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그리고 네네. 수도권에서는 이제 서로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걸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내연 의원께서 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겠지요.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는 어찌됐건 연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연대가 가능한 지역과 경쟁해야 될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는 구분한다. 경우가 예.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세 번째 입장을 많이 견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죠. 어떤 특성인가요? 그런데 예.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의 바람이 지역 단위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예. 투표 참여율도 높습니다. 중도층이 많이 중간에 존재하는 거죠. 지방선거는 투표율도 40% 중반에 그치고 기존의 지지층들을 누가 많이 지켜내느냐의 싸움이지 뺏어오느냐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유한 지지 기반이 없는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속된 말로 선거를 좀 잘못 고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인데요. 이 선거는 중앙 정치의 재편이라든지 새 정치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앙 단위에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과연 지방의 일꾼들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네. 굉장히 선택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안철수 신당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여건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안철수 신당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 얘기, 그 이유를 좀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점들을 좀 잘 파고들면 민주당의 속에 뭐 성과는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절히 지적을 하셨지만 예. 이 정치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총선하고 대선 달리 지역의 일꾼을 이제 뽑는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지역 일꾼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영입이 됐겠느냐. 사실 저는 큰 틀에서 안철수 현상이 서로의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를 쇄신시킨다는 점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 민주 세력으로서는 좀 지역적으로나 인물 면에서 새로운 영역을 넓힌다. 예컨대 부산 경남부터 올라가는 면 또 호남의 경우에도 기존 정치권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민주 세력으로 흡인시킨다면 그렇게 해서 민주 세력의 외연을 넓힐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주로 이제 호남 중심에다가 호남에서도 기왕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당을 바꾸는 모습으로 되다 보면 그런 데서 적지 않은 실망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새로운 정치냐는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요. 인물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는 오 교수님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사실 국회에 가서 보니까 법안 하나를 만들려면 10명 이상이 제안을 해가지고 151명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법안 하나가 통과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이번에 예산 활동을 제가 마지막 예산 광주 전남 19명 중에 한 명으로서 마지막 이제 예산 357억을 삭감도 하고 이제 증액도 시키고 이런 노력을 쭉 해보는 과정을 보니까 이번에 인사에 이어서 만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 안 했다면 광주 전남 예산도 많이 소외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각 의원들이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시와 도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정부안 편성시부터 정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고 마지막에 저 같은 예결 소위원이 예. 이 마지막
정부 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예컨대 저는 한 1,000억 정도를 올려놨는데 1,000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에 한 240억 정도는 19개 신규 사업이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된다면 1조 7천억 원 상당히 그런 그가 되는데 그런 소위원이 지금 새누리당 8명에 민주당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물론이고 다른 비교섭단체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로서는 이 새로운 세력이 일부 들어와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되거나 시도 의원이 됐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냐 상당히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좀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실 것 같기도 해요.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아니 그 경쟁 연대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까지 이제 퍼졌습니다만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는 연대한다면은 이 신당하고 민주당 사이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는 아군이고 어디서는 적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선거랑 그러니까 싸운다는 이제 것은 적이니까요. 예, 두 가지인데요. 가치, 민주주의적인 가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는 좀 동질감이 꽤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하필이면 이제 호남 지역에다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인물도 기왕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여기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 궁죽통이라고 말이죠. 예. 궁하면 통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뭔가 궁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신당 입장에서는 뭐 궁한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뭐 연대라는 건 뭐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니, 그거는 어떤 차이예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거고요. 예. 저희가 생각하면 저 민주당의 경우에 정말 반성하고 변화 혁신을 한다면 중심은 민주당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정치라는 건 상당히 높은 또 경륜이 필요한 건데 경륜이 있는 사람이 참신성까지 갖추면 더욱 좋다는 것이지 예. 경륜이 없는 사람이 참신이라고 해서 진짜 참신한 건 좋은데 잘못하면 참신이 경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성한다고 그러면 지난 60년 동안에 50년은 정통 야당으로서 10년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확립하고 최근에는 이제 회복하는 역할을 작년에 1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그간 그러다가 실망을 주어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변화 반성한다면 그래도 그동안에 쭉 모아왔던 힘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가 여유를 누가 부리고 안 부리고 아니고 저는 바람직하기는 새로운 세력이 이 민주당이 와서 민주당 혁신에 앞장섰더라면 더욱 좋았다. 그러나 정치 전략상으로 현실이 안 맞을 경우에 지금 그 단계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야권의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줬으면 예. 좋겠다 예. 생각인데 이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약간의 어느 기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시민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셔서 중심을 잡게 해줘야만이 우리 민주주의가 민생 평화가 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광주 시장 선거, 전남 지사 선거, 전북 지사 선거 이 세 개 선거 중에 민주당이 다 당선이 돼야 승리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나 둘 이게 뺏겼다 한다면은 신당이 차지한다면은 이거 반이나 아니면 실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저 구태현 규정을 하자면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광주시장 선거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세월이 좀 흐를수록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서? 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중심성, 상징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철수 신당이 모든 광역자치단체 후보를 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지역, 특히 광주시장의 후보를 내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결국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당선의 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이 아마 호남 지역 그중에서도 광주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광주시장 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호남 지역에서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야권 내에서 주도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 광주시장 선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바로 광주시장 선거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꿈꿉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도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좀 쉬어가시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거리에서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분들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영께서 답을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한 30초 정도 안으로 좀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분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지역적인 어떤 불이익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 아픈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했듯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모범적인 정치를 함으로써 시민들 전 국민들에게 호남인들에 대한 모습을 다시 보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도 아까 우리 민주당의 쇄신 방안의 하나로 했듯이 정말 세련된 면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합리적인 면모로 보일 때 전 단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호남인에 대해서 이 편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권이 돼서 우리 전 국민적으로 차별 없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지역 콜대를 없애달라는 그런 주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 학교 등록금 나오는데 예전부터 반값 등록금 하는데 사실상 고지서 받아보면 그렇게 달라진 건 별로 없거든요. 정부에서 말하는 반값 등록금이 도대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당시 여야 간 대통령 후보들이 다 반값 등록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 아마 전체로는 한 14조 정도가 그 등록금 예산이 되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4조 정도로 국가에서 내고 3조 정도는 이 대학에서 이걸 절감하라 그런데 지금 듣기에 뭐 3조 조금 못 되는 예산을 좀 만들고 있대요. 예. 그런데 과연 그 대학에서 그 3조를 줘야겠느냐. 아직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소간에 지금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겠지만 파격적인 그 등록금 반값 이것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이 집권하면 정말 내실 있는 대안을 세워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2월에 등록을 해야 되는 때가 됐네요. 오 교수께서도 정말 학생들이 방학 때 등록금 마련하고자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뛰는 그 제자들 생각하면 마음 편치 않으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학부형들이 이 등록금, 이 목돈 마련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여야가 이 대선 때 말씀하신처럼 서로의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세웠던 공약이라고 앞다투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유야무야 이제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분명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은 궁극적으로는 확실한 반값이 되면은 새 집권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이에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최대로 그 등록금 줄인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초중고생들이
여름이면 아주 찜질방 같고 겨울이면 냉골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1,110억을 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반값 문제도 또 집권하기 전에도 예.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예. 민주당원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2월 달에 또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호남 지역 와가지고 뭐 시장이나 뭐 돌아다니시면서 유세 같은 거 하시는데 선거철에만 이렇게 와서 하시지 말고 평소에도 좀 호남에 대한 신경이나 이런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뜨끔하시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원들이 이 말은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이제 와서 그런다 그런 건데 평소에도 광주 지역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더 열심히 해라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예. 그 선거 때만 좀 집중한다. 그런데 그래도 평소에 아무래도 민주당에 있어서 광주 지역은 상징적 지역인 만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또 예산할 때도 우리 지역위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아시안 문화전당 같은 경우랄지 유대회 할 때 이런 문제들에서 중앙당에서도 많이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더 전달해서 평소에도 더 많이 좀 관심 가져라고 요구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10분 남짓 남았는데요. 아까 그 광주시장 얘기하고 좀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 공천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그 개혁 공천, 뭐 공천 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혁명이라는 게 완전히 옛 것을 뒤엎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른 들으면 무슨 공천 혁명 그러면 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걸 해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게 하는 걸 한다. 예. 이제 이런 것으로 보통은 오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공천혁명, 개혁공천 여기에 있어서는 그 제도에 있어서 무슨 참신성이나 창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하는 투명하고도 공정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과감한 개혁공천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과정이나 방법을. 예.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금 상향식으로 해서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열은 뭐 50%, 뭐 당 50%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전략 공천도 할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감한 개혁 공천이란 것은 상향식으로 경선을 하든 또는 그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하든 그 과정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나 또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라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랄지 이런 것으로부터 정말 초연해서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안철수 현상과 신당이 만일에 견제할 수 있다면 지금 시대적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참 청신하다. 과거에 여야나 꼭 공천에는 뭔가 부정적 요소가 개입했는데 아니 저희는 정말 민주당 광주시당은 안철수 신당 이상으로 철저히 하겠다. 과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냐. 이러한 그런 그 인간적인 연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는 게 그것이 진정한 개혁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당연히 지켜야 될 룰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았었던 게 많은데 그걸 잘 지켜보겠다. 그게 공천인 혁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히 이게 시민들에게 드러날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연히 잡음이 많이 생기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방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고 다행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얽히고 설킨 그런 연관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러한 자세로 과감히 한다는 것은 그러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말 실천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번 선거에 중대한 방향이 바뀌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향식 공천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제 개혁 공천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 당내외 뭐 최강의 후보를 찾아서 100%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도 내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난 1월 4일 날 예. 이 광주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결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지지를 받아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 그랬습니다. 그 뭐 투명하고 뭐 해도 질 사람을 그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은 안철수 씨 현상과 신당은 우리 정치사의 또 특히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에 좋은 자양분이 되어야 할 것이지 이게 우리 민주 세력 진영을 판 자체를 흔들어 가지고 결국 대여 투쟁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데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 의원께서도 이제 필요할 때는 전략 공천하겠다 당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찬성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당에서 방향을 정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공감을 한다면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 지금 아주 맹렬히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 지금 입지를 갖고 경쟁을 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변화 혁신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아마 상향진 공천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선발이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덜 늦지 않다고 시간이 좀 봅니다. 그건 좀 여유가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 일단 결과 실용주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천혁명이라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방성. 과거에는 총재 1인이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 큰 흐름은 아마 계속 지켜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계는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논의되면서 더 넓히자라는 것이 네.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민주성, 즉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 위에서 결정돼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뜻을 모아가는 과정을 가자라는 것이 두 번째 공천혁명의 방식이고 세 번째는 내용성, 혁신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경쟁력이 높다고 당의 이념이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내려보낸다면 이건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당의 정체성과 이념에 부합하는 그리고 지역민의 어떤 그 생각과 일치하는 후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가. 저는 전략공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전략공천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보여줘야 될 후보들은 사실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전략공천을 정말 해야 될 것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서민의 대표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 혁신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쟁하라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당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공천을 한다면 저는 그 내용성과 혁신성 측면에서 민주당이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규에도 전략 공천의 규정이 분명히 네,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범위인가요? 예.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아까 무조건 있는 것을 실천만 잘한다는 것이 그걸 넘어서서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 방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개방성, 민주성이 지금 결론은 안 냈지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된 안에 의하면 예. 뭐 일반인에게 50%를 공개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러나 당 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또 50%를 주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 민주성과 개방성 이런 측면들이 충분히 지금 고려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제 그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전략공천 운운하니까 그게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외적 현상입니다. 기본은 상향식 공천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서서히 좀 마무리해 나가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셨는데 오 교수께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죠.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안인가요?
정당 공천 폐지 문제가 나온 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들의 공천 과정에서 불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선거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별개로 기존의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했는데 시당 차원에서 공동 관리해서 투명하게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공천을 한다면 훨씬 더 어떤 투명성도 제고하고 시민들이 이 불만족했던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 좋은 부분, 지적이시네요. 예. 그 부분은 워낙 기존의 그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크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했으면 하는 대로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은 물론 그 기초도 시도당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이번 엊그제 다른 당무를 하면서도 그동안에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당에서 향후에는 좀 더 시당의 주도적 그거를 다른 당무를 할 때도 표창을 주고 징계를 하고 바꾸고 그래서 과거에 거의 통과 의례식으로 된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이제 제도는 원래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시행 운영 방안을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당에서 객관적으로 해서 지역위원회별 편찬할지 그런 그 어떤 특수한 문제를 넘는 공정성, 객관성으로 이렇게 한데 된다면 그 말씀을 참고해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당이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깊이 그 참작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말씀하신 거를 고려하겠습니다. 제안을 하셨고 답을 들으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간략하게 좀 듣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는 사실 중앙당의 영향력은 막강해 왔습니다. 특히나 광역단체장 공천에 있어서요. 그렇지만 시당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위원장이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결정해 왔거든요. 시당 차원에서 수렴할 수 있다면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천 문제의 불협화음들은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30초 정도만 해주세요. 방금 그러한 그 염원을 담아서 특히 지역위원장들도 어떻게 하면 이번에 민주당이 쇄신 변화해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것인가 이와 같은 데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좋은 후보를 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 의원 역시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장시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도투데이 설날 기획 호남의 선택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결론은 민주당이 이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태를 좀 버려야 되겠다. 당 쇄신과 공천 혁명을 꼭 이루어내야만 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